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혀서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라커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또 보수의 편에서 정치 현안을 바라볼 텐데요. 자, 오늘도 보수의 영혼의 형제 짝꿍 두 분을 만납니다. 자, 먼저 이종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그리고 브라더 정혁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냅니다. 요즘 날씨가 좀 약간 쌀쌀해졌는데 건강은? 건강하지요. 이제 낮에 약간 좀 이렇게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기 좋다라는 살기 생각이 좋다. 듭니다.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요 좋은 시기가 짧게 있다가 팍 추워질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어쨌든 그게 길수록 사실은 가을의 소중함을 몰라요. 짧으니까 소중하다. 네, 두 분도 건강하시고. 자, 요즘 정치 현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대남 전 행정관. 이분이 이제 탈당을 했고 이제 감사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인터뷰와 녹취록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먼저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한 녹취록부터 듣고 이어갑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관련된 뭐 엑스파일이 김대남 좀 씨 찾고 목소리죠? 있으니까 예, 네가 좀 신경 써주고 있다가 그래 형님. 그러니까 네가 그거를 쫙 뭔가 정리해가지고 예, 하나의 그 리포트 형태로 네, 싹 만들어놨나 봐. 예, 이게 어젯밤에 이제 공개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 보도국장도 아니고 이게 리포트를 싹 만들어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엑스파일을 만들어 보라고 이제 김대만 씨가 이명수 기자에게 말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고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쪽에서도 네거티브 때문에 한동훈 엑스파일은 뭐든 찾고 있다. 이쪽에서는 어디를 의미하는 건가요?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그 비위를 캐려는 쪽이 이쪽이겠죠. 그러면 예. 뭐 굉장히 포괄적인데 저는 이쪽이라는 게 특정한 어떤 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리포트로 만들래. 리포트라는 건 기사가 아니에요. 엑스파일이야. 그럼 보고서요. 이제 리포트가. 방송만 생각해서 리포트하니까 계속 리포트. 아니 엑스파일 비리 엑스파일이잖아. 파일이란 이름으로 무슨 죄가 있고 이렇게 딱 하는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만들려고 해요. 예. 이런 행정관 출신이나 비서관 출신이나 혹은 당직자들이 이런 걸 누구한테 맡길 때 리포트해라. 뭐 때문에 맡길까요? 이걸 자기 이름으로 올리려고 해요. 그런가요? 그래서 자기가 빛을 발하게. 그러면 한동훈 비리 X파일을 보고해서 기뻐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 가져다가 줄 요량이었다. 이건 내가 다 만든 거예요. 딱 이쁘죠? 이렇게 보일. 그러면 누구였을까? 누구에게 보고할 용이었을까? 예. 리포트를. 예. 저도 질문이에요. 누구였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그 배우를 밝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도 한데 우리 정 변호사님. 글쎄요, 뭐 이쪽은 저쪽에 반대 아니겠습니까? 예. 저쪽은 한동훈 쪽일 것 같고 예.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에 반대하는 측이 어디일까? 1번은 민주당 쪽이겠죠. 그다음에 2번은 이른바 그 여당 내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쪽.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지난 경선 때를 기준으로 하면 당대표 경선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저 김대남 씨가 어느 캠프에 있었습니까? 나경원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쪽이 일단은 나경원 캠프 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 의원은 또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도 나경원 의원님과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몸은 지금 나경원 캠프에 있지만 마음은 본인이 떠났던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김대남이라고 한 사람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는 제 이제 뇌피셜이고 추측인데 조금 더 이제 그 정보가 있어야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김종혁 최고위원 말은 이제 김대남 씨를 김종혁 최고위원 잘 아는데 이분이 이제 나경원 캠프에 합류했다가 용산에서 확실히 민우 후보가 나 후보가 아닌 거를 알고 좀 간 거를 후회했다더라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지금 또 이후에 이명수 기자가 USB 파일을 넘겼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영구 전 검사장 관련된 주가 조작 의혹 자료도 담겼다고 하는데 이게 장인의 주가 조작 의혹은 당시에 불거졌던 겁니까? 이게 새로운 내용입니까? 아니요, 새로운 내용 없어요. 예. 옛날에 다 있었던 얘기고요. 진영구 전 검사장은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일단 유명하다는 건 검사장 시절에 3대 천재였대요. 검찰에서. 이렇게 천재일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또 특이한 경력이에요. 서울대 공대 출신인데 사법시험에 패스됐고 근데 3대 천재였고 그리고 검사장으로서 굉장히 덕목이 높았는데 하필이면 설화 즉 술을 그 당시에 제가 좀 들었는데 원래 검사장이니까 법조 출입 기자는 술을 먹잖아요. 근데 정치에 좀 뜻이 있었나 봐요. 그날따라 정치부 기자들을 꾸미를 해갖고 술을 먹은 거야. 꾸미. 그러니까 전문 용어 나왔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래 친했던 사람도 아닌데 법조 출입 기자는 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치계에 있는 출입 기자들 좀 이렇게 모아와라 해갖고 어디선가 낮부터 엄청 술을 먹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술을 먹었고 네. 그 중에 한 분이 나 이제 술 더 못 먹겠다고 조용히 나왔는데 그분은 특정을 못했어. 남아 있는 분만 특종을 했어요. 술을 딱 드시니까 내가 1998년에 있었던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어. 예. 그 말 한마디로 나중에 구속까지 돼서 예. 법정 저기를 맞았죠. 그러니까 형을 살았죠.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 주가 조작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조모 씨라는 진범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재벌가의 3세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사실은 자기가 인수한 거거든요. 그래갖고 그 재벌 3세들이 인수한 상황을 그 언론에 돌린 다음에 주가가 폭등하니까 왜냐하면 재벌 테머주가 되잖아요. 주가가 폭등하면 팔아치고 세 번 하는데 딱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 사람이 잡히는 와중에서 진형구 검사장 이름을 대요. 전 검사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십억을 횡령했는데 내가 다 이거 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한 3억 썼어. 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판에 해부돼서 당시 재판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서울중앙지법 2008 고합 판결문에 진영구는 이 회사와 무관하다. 자금 일출 사용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다 하고 아예 판결문에 진영구가 이 관련이 없다라고 끝난 사건인데 당시 이 엑스파일 같은 그러니까 치라시는 많이 돌았어요. 이 외가와 관련된 추문들 이것이 확 다시 이제 재상단되는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렇군요. 정 변호사님도 혹시 아시는 게?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일단 제가 아는 건 딱 하나예요. 장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대요. 한동훈 대표와? 네네. 그게 왜 안 좋았냐면 처음부터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그 원래 이제 검사장을 했던 검찰총장을 했던 대법관을 했던 마지막은 뭐다? 변호사다. 그러면 진영구 변호사 입장에서는 우리 사위가 검사다. 현직 검사인데 똘똘하고 잘 나간다.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더군다나 한동훈 검사는 초임 때부터 재벌 회장들 막 잡아놓았어요. 한동훈 회장이 최태원 회장 잡아놓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도 아마 잡아놓았을 거고 이재용 회장도 잡아놓았을 거고. 그러니까 진영구 변호사한테 저 같아도 달려가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회장님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동훈 검사하고 누가 제일 가깝냐? 그러면 장인어른이네. 가면은 한동훈 그 대표가 검사할 때 장인어른이 부탁해도 전화도 안 받았대요. 그러면서 조금 소원해졌다. 그 이야기는 법조계에서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견광부회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었는가. 이거는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밑에서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후배로서 많은 사건들 같이 했었으니까 한동훈의 캐릭터가 어떠한 것이고 한동훈과 진영구 검사장의 관계가 어떠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이명수 기자와 김대남 전 행정관 간에 계속 뭔가 얘기가 이어집니다. 이명수 기자가 용산 관련 보도할 거 있냐 이렇게 묻자 이제 김대남 씨가 전당대회 앞두고 용산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보수 단체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 30명쯤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광삼 시민사회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한 번도 초대한 적 없다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보세요? 뭐 사실 여부는 저도 뭐 추정받기는 못하는 것이고요. 뭐 그 보도가 된 것도 아니고 지금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일단 시민사회 소통 수석실은 왜 만들었느냐? 바로 시민단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든 건 맞아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 사회 운영에 있어서의 한 축이잖아요. 그러면 소통하는 건 맞고 그런데 특정 진영만 소통한다?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그런 뭐 진짜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비판적인 어떤 시민단체와도 소통을 해야만 그것이 소통이 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이게 맞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특정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민단체를 이용해서 공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진 않고요. 단 이건 있어요. 김대남이라는 지금 문제적 주인공이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디까지 이것을 진실되게 이야기했을까. 자 보면은 이명수라는 사람과 계속 거래를 해요. 이명수한테 아까 시키잖아요. 리포트 해봐. 근데 이명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기사 써야 되고 뭐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취재해야 되고. 근데 리포트 쓰라 그러면 그 한두 시간 그거 해야 된단 말이죠. 보고서니까. 그러면 자기의 어쨌든 이걸 해주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행정관 출신한테 접근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듣기 위해서 한 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를 뻔히 아는 전 행정관은 아마도 자기가 본 것들 중에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증폭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뭔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많이 증폭된 이야기일 것이다. 증폭됐다. 예. 정병 같은 어투가 돼가네. 됐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네요. 것이다. 형제는 닮죠 원래. 원래 동생이 형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동생 영향이 너무 커졌어. 아니, 그래가지고 형 혁진이 형. 자, 혁진이 형. 신체 나이는 제가 형일 수도 있어요. 노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시민단체 대표예요. 공동대표.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라고 굉장히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인데 그러시구나. 저는 초청받은 적 없어요. 그런데 왜 초청받은 적이 없냐면 저희는 소비자 운동을 활발히 하는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보수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진보단체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정치 중립적인 그러한 단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감이 없어요. 정보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감이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김대남 씨 이야기가 상식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근데 김대남 씨 행동이 굉장히 몰상식적이야. 그러니까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못 믿어야 되나. 만약에 김대남 씨의 행동이 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처신을 해왔다면 저 말도 안 돼. 저거 거짓말이야. 이렇게 치부할 수 있을 텐데 김대남 씨가 이명수 기자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몰상식한 이야기잖아요. 더군다나 이명수 기자는 맨날 만나면 녹음하고 그런 사람인데 전화했다 하면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다 대고 저런 그 막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그러니까 이게 몰상식한 사람이 몰상식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이것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화 녹취된 것 그것도 파일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요. 네네. 이게 지금 뭐 시리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한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떤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뭔가 좀 선택적으로 이것을 내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한 두 주 정도 안 내보냈어요. 두 주 정도. 자료가 많아서 쭉 들어보고. 아니요. 그러다가 국감이 시작되니까 또 이렇게 내놓습니다. 당연히 국감의 어떤 소재로 그러니까 파장이 일기를 바라는 거겠죠. 이번 국감이 기승전 김건희 여사니까 그런 의도가 있을 텐데 자 생각해 보시자고요. 권력은 뭐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은 뭐죠? 정보예요. 정보가 가장 큰 권력입니다. 대통령실이 왜 권력이 있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의 권력이 아니라 대통령실은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그래서 온갖 정보들을 다 사실은 결집해서 모은
오는 곳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국익을 위해서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김대남 씨 행동을 보면 보안 의식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된다, 국익이 어떻게 되고 이 정부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라는 눈꼽만치라도 생각이 있다면은 이런 식의 발언들을 이렇게 쉽게 저는 이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떤 매체도 얘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서울의 있다는 거예요. 소리든 설령 뭐 CBS든 마찬가지입니다. KBS든 MBC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이야기하기 이걸 말하면 안 시작하면 된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점점 에스컬레이트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다음 뭐 얘기해봐. 그다음 뭐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 더 센 거, 더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그렇죠. 식으로 증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완전히 말로 이게 말로거든요. 예. 하나의 그렇게 보안 의식이 없는 사람의 그러니까 뭐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 신빙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십상시 얘기가 나와요. 십상시. 예.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얘기했죠.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도 십상시 같은 사람이 있다면서 자기보다 어린 애들을 쥐었다 폈다. 이 대목에서 예. 십상시라는 말을 동원한 것이 얼마나 오마이뉴스라든지 서울의 소리가 귀가 솔깃하겠어요. 제목감이 딱 뜨잖아요. 2016년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출발이 세계일보. 데자뷰. 세계일보가 특종했던 십상시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딱 그게 연결이 되고 또 자기보다 어린 뭐 쥐락 펴락 무슨 옛날에 측천무가 떠오르잖아요. 표현들이 점점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먹잇감을 계속 던져줘야 자신한테 보고서 하나 써. 그럼 보고서 딱딱 내놓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진짜 진지하게 그게 있다 없다라고 논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십상시 얘기하니까 진짜로 박근혜 탄핵 시절 데자뷰가 막 벌써부터 일어난다 이런 분도 있는데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오마이뉴스 TV에서 이제 공개했던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건데. 네네. 저는 어떤 느낌이 딱 들어냐면 김대남 씨는 십상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좌절됐습니까? 그렇죠. 문고리가 되고 싶었다. 문고리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눈에 들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이너서클이 저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안 껴줘. 그러니까 불만이 생겨가지고 일단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적어도 이렇게 그 전화 통화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 후배한테는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쟤네들은 십상시인데 나보다 못한 애들이야.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십상시 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껴줘? 불만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를 갖다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요. 영부인도 우스운 사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대통령과 영부인에 의해 가지고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보기엔 다 우습다. 이런 표현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저런 김대남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에서 썼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다.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저런 김대남 같은 사람을 서울보증이라고 하는 회사에 SGI 감사로 임명시키게 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봉 3억 5천 6천 저게 연봉 3억 5천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닌 게 죄송합니다. 저 서울보증 감사짜리는요 12억짜리 자리예요. 오 12. 새로 해서 왜 12억이에요? 왜냐하면 임기가 3년이니까 3, 40이.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판공비. 그러니까 기본 연봉이 1억 6천이고 거기에다가 성과급 치면 한 3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법인카드로 6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지구공 나오고 기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이것저것 다 합치면 최소 4억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놓치는 게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김대남은. 왜 아깝습니까? 저게 기본 연봉이 1억 6천이에요. 저 사람 8월 2일 날 임명됐는데 8, 9, 10 석 달 월급 받았다고 해봤자 3천만 원밖에 못 받은 거예요. 1년에 3천 못 받기도 힘든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데 만약에 1년을 채웠으면 성과급이 한꺼번에 50에서 120%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1억 5천 정도 되는 돈을
정말 한 큐에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한 12억 정도는 되는 자리다라고 기대하면서 갔는데 거기에서 3천만 원 받고 이제 이걸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손이 부들부들 지금 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저런 사람을 감사로 임명되게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커리어 가지고 서울보증 감사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제가 가는 게 더 합리적이야. 왜냐하면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 있었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있네요. 네네, 전문성 있어요. 저 진짜 소비자 보호 연대 그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것도 하고 지금 후임 자리를 어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되게 한판 승부 고정을 하시면 영전을 하시더라고. 의원이 되거나. 뭐 이게 또 이게 수많은 분들 배출했어요. 현역 의원도 많이 배출했고 뭐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외도 있어요. 뭐 또 동생이 간다면 또 보내줄 의향도 있는데. 그럼요. 저도 적극적으로 아니 왜냐하면 제가 예금보험공사에서 변호사를 했기 때문에 서울보증이 어떤 회사라는 걸 잘 알고 서울보증 감사가 어떤 자리라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신하는 거는 김대남이 자기 힘으로 서울보증 감사가 갈 수가 없다. 3급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한 국장 뭐 비서관급 이상이 가는 그런. 아니 그런 걸 떠나가지고요. 저 사람은 그냥 그 뭐 건설회사 이런 데에서 개발업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고 시민단체에서 한 거지 금융 관련된 전문성은 전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보증 같은 데 갔습니까? 본인 말대로 하라고 하면 만고땡하러 갔단 말이에요. 만고땡 하게끔 해준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공작의 배우도 중요하지만 만고땡의 배우가 누구냐? 뭐 이런 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십상시는 아닐 것 같아요. 십상시는 아니다. 십상시가 되고 싶었던 김대남 씨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한동훈 대표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뉴스의 화제인데 이틀 연속 원외 인사들과 식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이제 친한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과 최고위원들 한 20여 명과 만났었고 어제는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 회동을 보면서 또 비판하는 분도 있고 또 그러나 이 회동에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한동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뵙게 돼서 제가 너무 좋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의료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슈에 관한 민심에 관한 얘기들, 그리고 지역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오늘도 복원되고 정상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어제 얘기들 등등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의 모습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식사 자리를 통한 의원들 혹은 또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행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뭐 계속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 많이 만나시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 대표가 총선이 끝난 다음에 원외 인사들과 만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낙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낙선한 사람들이 왜 중요하냐? 이 당이 언제나 총선에서 사실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선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관리하지 않아요. 선거 끝나면 뭐냐면 그때 갑작스럽게 그냥 내리꽂고 그다음에 패배하면 너네 때문이야 하고 늘 감사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보통은 진짜 험지들에서 한 4년 정말 고생하고 유권자들 만나게 하고 그렇게 다져나가면서 사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 사실 도봉. 갑자기 내려간 게 아니라 도봉에서 계속 어쨌든 도전하고 하면서 그 스토리가 쌓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대표가 당연히 원외위원장 만난 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런데 원내의 의원들을 만나고 원외와 연달아 만나니까 이거 한동훈 대표가 세력을 규합한다라고 이제 꼬리표가 달렸습니다. 근데 저는 세력을 규합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규합해야 된다. 일단 왜 규합해야만 하느냐? 가장 지금 당정 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5년에 가장 가운데잖아요. 그렇죠. 이제부터 사실은 내리막길 아시죠?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등산은 하산이 더 중요하다. 그렇죠. 무릎에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고. 도가니. 그렇죠. 그러니까 연착륙해야 돼요. 그럼 연착륙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야말로 당정이
정말 보폭을 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언제예요? 정동영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 아하. 집권 4년 차에 정동영 의장이 문을 박차고 청와대 뛰어들어가 갖고 탈당하세요 고함 지르고 거기에 대해서 이병환 비서실장이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살모사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정청래 당시 정동영 의장의 가장 가까웠던 측근은 밴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밴댕이다라고 어떻게 됐습니까? 500만 표로 그냥 이명박 날아갔어요. 대통령이 당선됐죠. 예,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면 한동훈 대표가 그 이전에 이 당의 대표들처럼 그냥 속절없이 내쫓기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이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허수아비 당 대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당정이 함께 연착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내 목소리를 뒷받침해 줄 사람이 이 정도 있다. 나를 도려낼 수 없다라는 선언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친한 게 당 원내든 규합하는 게 옳았다. 네. 정변. 글쎄요. 한동훈 대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느냐? 정치를 배워야 돼요. 정치라고 하는 게 공부하고 책 보고 시험 쳐가지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나보다 머리가 좀 떨어지고 뭐 여기 이것저것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든지 일이라고 하는 거는 짬밥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험이란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스마트하니까 그 습득하는 시간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단축시킬 수 있을진 몰라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치를 배워야 된다.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배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 어떻게 배웁니까? 밥 많이 먹으면 돼요. 밥 먹는 거 나 자신 있는데. 밥을 먹어야 됩니다. 함께. 그렇죠. 혼자 먹지 혼밥 no. 네네. 같이. 그러니까 오늘도 밥 먹고 어제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고 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왜 친한하고만 밥을 먹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친윤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안 왔으니까 문제지. 예. 그런데 요번에 밥 먹은 거 의원들하고 밥 먹고 그다음에 원외 그 위원장들하고 밥 먹고 한 과정에서 예. 이른바 친한 외에 추가적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제가 그 한동훈 대표한테 그 권고 드리는 거는 어드바이스 해드리는 거는 박재홍 앵커 같은 사람하고도 밥을 좀 자주 먹어야 되지 않을까. 저랑 저희 방송 추석 때 저희가 특집 방송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밥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예. 이러니까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스킨십 강화, 대언론 관계 강화. 오늘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배어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같이 정치라고 저 띄워주시면 나커름으로 같이. 예. 정치라고 하는 건요. 노소가 동락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동훈 대표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대표는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은 자주 먹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진짜 옛말에 그 말이 있어요. 정치란 딴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웃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얘기한 건데 정변이 아주 정확하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웃게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찾아오게 하는 것이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럼요. 좀 웃겼어요? 일단 저희 셋이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공개 토론, 원외 당협위원장과 비공개 토론에서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했네요. 이 건은 위험한 건이라 생각한다. 내가 답답해 보이겠지만 해당 사안은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하는 사안이다.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선택하겠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이 선택이란 무엇일까? 어떤 선택이죠? 길이라고 생각해요. 갈라진 길인데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연착륙할 것인가. 연착륙하면 계속 끊임없이 설득을 하고 어떤 길을 계속 보여주고 해서 함께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거나 하고 그야말로 어떤 이 뭐랄까 배수진을 쳐서 충격적인 어떤 과정을 겪어서라도 이것을 고비를 넘겨야 된다라는 걸까? 뭐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지금은 연착륙하는 길을 답답해 보이더라도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또 친윤과 친한 이렇게 갈등에서 김여사 문제 때문에 대충돌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는 기사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더라도 해당 사안에 심각하고 조심히 다뤄야 된다. 이 길을 내가 선택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길을 선택.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이 다른 길, 아니겠습니까? 다른 길은 뭐예요? 다른 길. 글쎄요, 이제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예컨대 어떤 사람이 저 욕하면 뭐 그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뭐 저 욕 많이 먹으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네. 첫 번째 뭡니까? 부모님 욕하거나. 예. 두 번째 뭡니까? 내 새끼들 욕하거나.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가 아니고 0번째지 0번째. 0번째. 우리 와이프 욕하고 그러면 그때는 화내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깨지니까. 그러니까 영부인 문제는요. 한동훈 대표 말대로 조심조심 심각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거 뭡니까? 선택은 뭡니까? 타이밍이잖아요. 그런데 도저히 그게 숙고하고 조심조심 했는데 그런데 지금같이 진행되는 그 방향성으로 봤을 때 지금 같은 여러 가지 전국의 상황을 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 시간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지금 한동훈 대표는 받는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 어쩔 수 없다. 결별. 그때가 되면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선택이 무엇일까? 그건 대충 그 뭐라고 그럴까 예측은 되는데 예. 그런 시간이 안 오기를 전 바라겠습니다. 아하. 이제 어제 신지호 그 전략기획부총장이 저랑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사 문제에 관련해서 사과하셔야 된다. 순방 후에라도 사과로 근데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어디까지 행동하고 활동하겠다 하고 약속까지 하셔야 된다. 구체성. 요걸 또 말씀하셔가지고 또 친한계에서도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의견은 어떻게 보세요? 저기 저 옛날 동화 있죠. 네. 호랑이가 막 가는데 떡 파는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떡 하나 주면 안 줘, 뭐 먹지. 호랑이가 그러면 떡 하나 줘요. 그런데 이 얘기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결말은? 할머니가 나중에 떡을 다 준 다음에 네. 잡아먹혀요. 저는 이거를 언제나 이 정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을 때 일단 팔 하나를 잘라줘야 된다. 그래서 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든 아니면 팔 하나 먹을 동안 그정 충분한 어떤 시간으로 자기가 다른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진짜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해서 떡 하나씩 주면 나중에는 그대로 잡아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사과하라 언론이 전부 다 사과하라라고 그 여론이 사과하라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사과는 늦은 거예요. 그 떡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떡 하나는 호랑이가 전혀 없고 딴 데 보고 있을 때 떡 먹어라라고 줬을 때 호랑이 그게 약발이 있는 거예요. 전혀 사과라는 생각도 못 하고 있는데 사과를 딱 해버리면 일단은 선점하고 야 사과까지 했네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론이 전부 다 사과를 왜 사과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했을 때 사과한다는 건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떡도 아니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하는 건 지금 사과는 이미 언제 뭐 자기가 문자로 사과한다고 했던 시점도 이미 오래 지났고 그렇죠. 총선 때. 올해 초였는데. 근데 지금 또 다시 무슨 사과한다 그게 감동이 될 것이며 아니면 어떤 정말 이야기거리 이슈가 될 것이며 전혀 아니다. 그 다음 수순이 더 지금 급박하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예, 정 변호사님은 제가 변호사를 삼성에서 했었거든요. 삼성. 네네. 예. 그런데 사과를 제일 잘하는 회사가 삼성이에요. 삼성은 사과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러하게 사과하라고 아예 매뉴얼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뉴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매뉴얼이 뭐냐? 그 매뉴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타이밍이다. 사과하는 타이밍이다. 예. 그런데 타이밍은 뭐냐? 사과하는 타이밍은 뭐냐? 최대한 빨리 해라.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예요. 지금 하면은 뭐 일 정도로 하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사과까지 했는데 이런 게 내일하고 모레하고 일주일 뒤에 하고 하는 거는 눈덩이 효과 그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못 막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사과는 뭐냐면요. 자신감이거든요. 삼성이 왜 사과를 잘하겠습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 받는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해달라라고 하면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잘하는 거예요. 사과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합니까? 사과 받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뭔가를 더 사과해야 하는 것 이상의 잘못이 저쪽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다가 준다고요. 왜 저런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예.
일개 그 회사보다도 못한 그러한 그 처신을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는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요즘 명태균 씨 얘기가 온 언론을 덮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계 의혹으로 시작해서 이 명태균 씨가 또 언론의 주요 뉴스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여러 언론과 접촉하면서 민감한 이야기들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관련 내용 채널 A 보도를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A 취재진이 이틀에 걸쳐 동행 취재한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잡아 넣을 건지 말 건지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일 텐데 감당되겠나라고 검사에게 묻겠다고 했습니다. 감당되면 하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할 거라는 자신감을 드러낸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자, 채널 A 기자가 이틀에 걸쳐서 동행 취재를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희 제작진도 이제 명태균 씨 쪽에 전화 걸어보니까 이틀간 계속 동행을 해서 집에 들어와서 라면 먹으면서 얘기했다. 이 해당 얘기를 라면 먹어서 했던 얘기다라고 이제 저희 제작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이분 얘기는 조건이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니까 나는 이렇게 대답한 거다. 뭐 이렇게 막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뒤집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뭐 기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또 본인은 그렇게 또 제작진에게 말을 하더군요. 아무튼 이게 이제 이 말하는 워딩 자체가 또 큰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또 오늘 JTBC 보도를 보면 대통령 자택의 내부 구조도 훤히 알고 있다. 요거는 이제 아크로비스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준석 대표와 함께 동석했었다. 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먼저 이종건 평론가님.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다면이라고 만약 물어본 게 예. 어떤 거지요? 기밀누설죄인가요? 뭐 아니면 무슨 대통령 무슨 명예훼손죄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예. 정치자금법이에요. 예. 선거 여론조사 그렇죠.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이에요. 김영선 씨와 관련해서 그 돈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는 건데 내가 대통령 뭐 탄핵 하야 이렇게 지금 오버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노래가 떠올라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비지 좀 깔아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나 이런 사람이에요. 무슨 DJ DOC의 문제만 그러니까 질문만 하면 내가 탄핵 뭐 대통령도 탄핵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허장성세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 그 동아일보가 한 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기자가 진짜 보살처럼 죄송합니다. 내가 왜 자꾸 이 기독교 방송을 괜찮아요. 부처와 보살 얘기를 하죠? 괜찮아요. 예, 뭐 얘기는 하죠. 주어로 쓸 수는 있습니다. 네네. 예. 굉장히 인내심이 뛰어난 사람이다. 예. 이런 사람 인터뷰하면 정말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질문만 하면 반문을 해요. 보세요. 자, 대통령과의 인연, 부부와의 인연은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대통령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 몇 번이나 대통령 부부를 만나셨나요? 했더니 그걸 어떻게 세나? 하고 반문을 해요. 한 번 더. 그럼 대여섯 번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그 정도 갔으면 안 갔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나? 자, 딱 세 개의 대목에서 저는 와, 이 기자 정말 대단하다. 저는 이런 정도의 허세를 부린 사람이라면 인터뷰 안 해요. 뻔하지 뭐. 내가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기사화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들, 이 사람이 뭐 탄핵 운운하고 뭐 나 잡아넣으면 뭐 하고 하는 건 그야말로 지금 막바지에 들어간 왜냐하면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은 무슨 거대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받은 것도 이 선관위 고발 4번, 과태료 1번, 경고 3번, 창원지법에서 벌금 300만 원 이런 일들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저지른 일들이 여론조사 갖고 장난치고 했던 마사지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전화번호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것만 해갖고 이 어떤 뭐 조작하는 그런 걸 경고받은 사람이 그런 죄로 지금 수사를 받을 위험에 처하자 내가 대통령을 몇 번을 만났고 탄핵을 뭐 시킬 수 있고 그거를 진지하게 이야기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 변호사님. 그 원래 한화 팬들은요 보살이에요. 제가 한화 이글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한 아무튼 기독교인 정변이랑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한화 팬들은 성불했어요. 성불했어요. 에코를 시험에 드시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정 변호사 집사님이십니다. 어쨌든 계속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유니폼 이런 걸 입고 나오셨길래 그 감당되겠나라고 검사한테 물었다는 게 아니고
기자한테 얘기했죠. 묻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묻겠다 이게. 제 생각에는 검사한테 못 물어볼 거예요. 저 사람은.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명태균 씨가 네. 그 사기죄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실형이냐면 예. 창원 뭐 저쪽 경남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창원시에 있는 6급 공무원 보고 5급 공무원으로 내가 승진시켜 주겠다라고 3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런 범죄로 인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던 전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일단 저렇게 검찰에서 조사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속은 안 됐겠지만 집행유예 받고 그랬기 때문에 형사 처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런 느낌 확 들고요. 검찰은 저런 사람 빨리 잡아 넣어라. 뭐 대통령 탄핵되든 말든 그건 저는 모르겠고 예. 어쨌든 확실한 거는 명태균 같은 사람은 빨리 형사 그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예. 근데 또 계속 나오는 얘기는 또 이제 명태균 씨에게 김건희 여사가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을 했고 이제 대통령 부부를 앉혀놓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제 현 의원이죠. 이분을 국무총리로 건의를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후에 하는 걸 건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그 대통령 부부 근처에서 직접적인 조언을 했던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이게 명확한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보시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발언들이 정말 국익을 위해서 정말 또 자신의 정말 그러니까 생각하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했을까? 대의 명분과 국익을 위해서 최재형 전 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분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언들, 뭐 옷을 입는 것처럼 사람은 쓰십시오. 이런 식의 말들을 대의 명분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 나를 감옥 보내면 탄핵될 걸이라는 대답이 안 연결돼요. 그렇잖아요. 예. 그 뒤에 탄핵을 연결시키는 건 굉장히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말들에 진심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내가 뭐 접근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예. 뭔가를 얻어낼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 정도의 협량을 보였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진심이면 뭐 구속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간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생각하는 것이 큰 어떤 뭐 그런 그 도량으로서 조언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이렇게 그때 이 자신의 어떤 의뢰인들에게 마음을 사기 위한 그런 식의 발언들을 늘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말들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었을까요? 정 변호사님은?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는데 왜 거절했을까요? 저 같으면 인수위 들어와라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폴더 인사하고 들어갔을 텐데 네. 뭐라고 이렇게 변명은 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저건 하나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입증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입증은 누가 하는 것이냐?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예. 뭐 본인이 인수위 참여 제안 받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든지 하나만 입증하면 돼요. 다 입증 안 해도 돼요. 본인이 최재형 그 의원을 전 감사원장을 총리로 건의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 가족 수사는 총선 뒤로 하는 걸 조언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걸 입증을 하든지 셋 중에 하나만 입증하면 제가 나머지 두 개도 다 인정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명태균 씨가 이번 국정감사 행안위에서 출석 요구했는데 이제 검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이제 불출석을 통보를 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관련 논란이 좀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들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이분이 또 계속해서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관련 에피소드 등이. 이거 어떻게 마무리돼야 할지 이건 짧게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쓰임이 이제 곧 끝날 것이다. 뭐 언론사들도 KBS, 동아일보에서 막 전면을 하고 김대남을 만나고 명태균을 만나고 하지만 그 쓰임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뭐
정변도 말씀하셨지만 주장을 계속하는데 그 주장이 진짜 어떤 결과로 나오려면 녹취록 제대로 나오고 그 녹취록에서 어떤 진짜 개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의 허장성세와 또는 컴플렉스, 김대남 씨는 완전 컴플렉스고 이 사람은 완전히 또 자신의 그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데 그것으로서 계속 일관한다면 그 이 어떤 뭐랄까요 이슈의 어떤 초점이 계속 갈 수가 있을까요? 이제 메이저 언론에서도 손절할 거다. 아유 더 내봤자 기사도 안 읽히고 조회수도 안 나오는데 왜 계속하겠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이 사람들을 지금 뭐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만 저는 결정사는 없다. 하나도 없다. 스모킹 건은 없었다. 예. 자, 정 변호사님.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고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나 야당이나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국정감사를. 왜?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세이프하게 폭로할 걸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때 별게 없었다. 그럼 별게 없는 거고요. 만약에 뭐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이용을 해가지고 센 걸 갖다 딱 터뜨렸다. 그러면 또 국면이 달라지겠죠. 조금 기다려 보면은 명태균이든 아까 이야기한 뭐 김대남이든 그런 사람들의 그 녹취록이 파괴력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뻥이었는가 그 이제 스스로 입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명태균 씨를 알았던 그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일했던 제보자 알파벳 이 씨 이분이 이제 오빠 관련한 음성을 들었고 또 관련한 녹취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핵심 이슈인데 오는 10일이 이제 이번 주 그 국정감사 현장에 과연 그것이 공개될 것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있을지 아니면 정말 허풍이었을지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 다른 주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진영에 안 갇히고 싶어. 진영에 안 갇히고.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레드라커룸의 두 형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